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경제 위기 맞습니까? 예, 훅 들어오시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한번 잠깐 돌아보면 양적 완화, 제로 금리 하면서 돈을 막 뿌리기 시작을 할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돈을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경고를 했었죠. 아무도 안 듣는 게 4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 전설 속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얘기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 아니함 속의 소리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난 겁니다. 저는 그 위기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공통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방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위기라는 거는 나 혼자한테만 닥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 공부도 뭐 인물사나 뭐 전쟁사, 문화사가 아니라 여러분 싫어하시는 일종의 경제사고요. 그 중에서도 또 위기, 경제의 위기에 관한 역사입니다. 오건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위기의 역사 저자 오건영입니다. 지금 신한은행 WM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경제 딱딱한 얘기지만 조금 우리한테 좀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제 전문 채널에서 네. 이제 우리의 뭐라 그래요? 경제, 금융, 투자의 선생님? 네. 이렇게 잘 알려주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세바시에는 지금 처음으로 좀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기의 역사란 이 책, 그죠? 제가 네네. 한번 뭐 보여드리면 정말 이 벽돌책 그러나 내용은 너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꼭 좀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서두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건영 저자님께 네네. 질문 드릴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경제 위기 맞습니까? 예, 훅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을 낼 때 네.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위기를 갖다가 뭐 조장하려는 그런 형태의 혹시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오해하시지 않을까?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경제 위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하고 경기 침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경기 침체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번아웃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번아웃? 경기 침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체로 따지면 금융위기 같은 건 하고 이제 심장이 딱 멈춰가지고 앞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그때 리먼이 파산을 해요.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이 리먼 같이 큰 은행이 파산하는데 다른 작은 은행들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온 몸에 피를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 금융기관은 자본주의에서 이 은행은 결국엔 자본주의의 피와 같은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얘들이 그냥 훅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온몸으로 피를 갖다 펌프질 해줘야 되는데 그 피가 안 돕니다. 그럼 이런데 끝이 다 그냥 멈춰버리면 썩잖아요. 그것처럼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라는 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어지면서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이런 거하고 위기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킬 그렇군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위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보다는 결국에는 금융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의 차이가 있는데 자연과학은 실험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보통 사회과학을 공부를 할 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역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찾아낸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들로 조심스럽게 점치는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을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무언가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전쟁사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사라고 하면 훨씬 재미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되새겨본 거죠. 어렸을 때 기억이 역사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서기 1년 뭐가 있었고 서기 2년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할 시간은 네. 없죠. 그러면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경제사를 이 크로놀로지컬리 따라간 연대기적으로 공부하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루하죠. 그렇죠. 너무.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임진왜란 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쟁사처럼 큰 이벤트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사들이 딱 끼워지고 그 사이에서 인물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쟁과 인물이라는 포스트들이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이 엘로케이션 된 상태에서 각 시간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그 이후에 경제사나 문화사나 정치사나 이런 것들이 쭉 이 사이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금융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우리한테 관심이 될 만한 포스트들을 세워놓으면 이 포스트 사이사이를 연결해 가면 되거든요. 그럼 무엇이 과연 우리가 제일 흥미로워할 만한 포스트일까? 그건 우리가 실제 기억이 나고 생생한 것들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겪었던 것 중에 이제 외환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참 여전히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4개의 위기를 다뤄봤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하고 그 이후에 이어졌었던 그쵸. 인플레이션 국면까지 이렇게 4개의 포스트를 세워놓고 각각의 포스트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4개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각각을 연결하면서 사실은 위기의 역사지만 지난 30년 동안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그 저술 방법론 그렇습니다. 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좀 뒷부분에서 좀 다룰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네네. 지금은 경제 위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시작한 건 네네.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 이게 사실은 뭐랄까 뭐 우리가 경제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예, 될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이곳은 이제 CBS 네네. 건물입니다. 제가 네네. CBS PD였고 네네. 이제 세바시가 CBS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네네. 이제 컨텐츠인데 제가 CBS에 입사한 게 1997년 10월에 시험을 보고 입사하자마자 합격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당신 언론사들은 다 공채를 통해서 했으니까 IMF가 네. 이제 외환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전혀 나서 타이밍에, 예. 그 이후의 얘기는 1시간이 좀 필요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네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뭐 아주 조그만 기업들은 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고 늘 경제 위기에 있었던 것 네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제 위기 기억하기 싫고 어디서 위기 이러면 막 놀라기도 하고 이런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때가 제가 97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입학하셨을 때구나. 제가 이제 12월 초였는데 그때 기말고사를 봤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러 그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배 한 명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똑똑한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진짜 소말리아처럼 내전이 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건 그날 집에 가는데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평온했었던 것 같고 물론 부모님들 되게 힘드셨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정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 위기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철없이 느껴졌었지만 사실상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지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 그때 경제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맞아요. 겪었는지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켓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마켓을 공부했는데 대부분 다 이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회장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무조건 1순위가 외환위기 때입니다. IMF 때지. 다 이제 외환위기라는 말씀보다는 IMF 때지. IMF라는. 예.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워낙에 쟁쟁하던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셨다고 좌절감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데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놀라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네, 작년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맞아요. 올라가니까 저도 되게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러다 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97년도의 위기가 어땠고 지금의 위기는 어떠며 지금의 상황은 어떠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책에서도 다루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겪어왔었던 그 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좀 알아두면 앞으로 나타났었을 때 좀 과도한 공포 내지는 성급한 판단 이런 데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소위 이제 사회 첫 나오는 그 시기가 외환 위기 때라서 네네.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직장 생활의 위기가 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시작부터였어요. 아, 그리고 진짜 그 심각하게 이후에는 됐어요.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네네.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이어져 가셨던 거지 않습니까? 참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위기인 거예요. 계속. 네네. 뭐 하여튼 이게 트라우마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그때 네네. 당시의 지표랑 비슷한 상황이 오면 네. 아,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그때처럼 방심을 한다면 아, 방심. 네, 그렇다면 찾아올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엔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어요. 85년도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달러당 260엔이었거든요. 1달러를 살 때 260개 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엔화가 그때부터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게 그때 시작했었을 때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85년도 9월 달에 강세로 전환되면서 맞아요. 엔화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95년 4월까지 이어져요. 95년 4월 달에 환율이 80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1달러에 78엔까지. 그러면 260엔에서 78엔까지 10년 내내 내려온 거죠. 엔화가 환율이. 그럼 엔화가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그럼 엔화가 강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겠죠. 이게 그렇죠. 1번이었고요. 일본 그렇죠.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혹시 고베 대지진이라고 기억나세요? 네네. 그럼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도로 엿가락처럼 휘어진 그렇죠. 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을 줬는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도 고베를 여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은 90년도에 이미 버블이 붕괴됐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갔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키우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그래서 해외 투자했거든요. 어. 그 자금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대지진이 난 겁니다. 그럼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해외에 있는 자산을 미리 팔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간 거죠. 그래서 10년 내내 강세로 가던 게 95년 1월 달에 고베 대지진을 만나면서 진짜 쐐기골을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너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일본 경제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진이 났고 버블도 붕괴된 데다가 엔화까지 너무 강하니까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사주셨냐면 그때 PC를 사주셨어요. 컴퓨터를. 그때 컴퓨터에 XT 컴퓨터라는 게 XT. 있었거든요. 예. 이때 당시 그 삼성 알라딘 이게 플로피 디스크 요만한 거 있잖아요. 5.25인치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원래 회사에 한 대씩 있던 게 퍼스널이라는 얘기는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XT, AT, 386, 486, 586 컴퓨터가 막 늘어나기 오랜만에 시작해요. 들어보네요. 그렇죠. 컴퓨터가 집집마다 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마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PC 시장과 함께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95년도에 그렇게 좋았습니다. 엔화도 강세고 PC 수요도 좋아지고 이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달러 벌이도 많이 되고 그러면 공장을 정사가- 세워서 더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빌리면 8%고요. 미국에서 빌리면 3%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그럼 어디서 빌릴까 생각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빌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빌리는 게 달러 빚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달러 빚을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짜리로 빌리면 금리가 좀 더 높은데 짧게 1년 언더로 빌리면 금리가 또 싸요. 그러면 가장 싼 걸로 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달러 빚을 가져와요. 네 글자로 말하면 단기 외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워낙 장세가 잘 되니까 단기 외채를 많이 내면서 설비 투자를 늘린 거죠. 근데 95년도 중반 이후에 일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어나요. 95년 4월에 일본이 G7에 찾아가서
엔화 약세를 갖다 용인해 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이거 기적 엔화 같은 가치를 일이에요. 그렇죠. 낮추겠다. 예, 그래서 1달러에 78엔, 그러니까 260엔에서 78엔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150엔으로 돌려줘요. 3년 후에는. 이게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럼 엔화가 약해진 겁니다. 우리는 엔화가 계속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투자를 있었는데 한 이게 건데. 반대로 돈 거죠, 오히려. 그럼 일단 환경 자체가 어려워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쟁자가 세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95년, 96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실물 경기가 조금씩 둔화가 되니까 이 컴퓨터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구재예요. 내구재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바꿔요. 그렇죠. 데스크탑을 매년 그렇죠. 바꾸는 사람 없죠. 음. 냉장고 매년 바꾸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웅 소리, 냉장고에서 우웅 소리 나도 아유 그래도 돌아가니까 내년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96년도부터 전 세계 PC 수요가 한꺼번에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이전에 공급된 게 많았겠죠. 과잉 공급이었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환경도 어려워지고 이 최고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출 실적이 확 주저앉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로 달러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빚은 많은데 장사가 안 되니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7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태국이 쓰러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렇죠. 외환 위기로. 그렇죠. 네. 97년도 7월에 인도네시아가 픽 쓰러져요. 쓰러지고. 그래서 그 즈음에 말레이시아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간신히 버텨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 달러 투자를 많이 했고 달러 빚을 많이 내줬어요. 빌려줬습니다. 근데 불안불안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양옆에 있는 게 푹푹 무너져.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지겠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97년도 10월 정도에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와요. 사실 그 리포트 때문에 탈출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게 약해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니까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결국에는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 나라에 달러가 모자라지면 결국에는 외환이 모자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환이 모자라서 처하게 된 위기, 그게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였던 위기라고 거예요. 하는 거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이 긴 말씀을 드려왔냐면 방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엔화는 계속해서 강해질 거라는 방심, 내지는 지금의 이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방심, 이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안정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브라이트한 미래를 그리게 되면은 과도한 빚을 낸 투자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럼 앞으로 외환 위기가 닥칠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방심이 나타나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근데 가장 다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죠. 경험으로 네. 방심 때문에 생겼던 위기니까 네네. 경험을 통해서 더 방심을 안 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PD님께서 딱 시작하실 때 그때 위기라는 게 아직도 트라우마라는 말씀을 그건 해주셨잖아요. 방심을 안 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방심을 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오. 그때 당시에 250억에서 300억 달러밖에 안 되던 외환 보유고를 지금 4천억이 넘게 쌓아놨거든요.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외 순자산도 4, 5천억 달러 정도 해외에 자산들이 나가 있어요. 이거는 민간에서 투자한 달러 자산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이런 거죠. 과거처럼 방만하게 단기 외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 외채의 비중이 쓰지 굉장히 않는다.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봤었을 때는 과거의 그 경험들이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10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어막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9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이게 25년? 예, 25년. 26년 전이죠. 그러니까 26년 전에 내가 왜 대기 발령 받고 월급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야 좀 이 외환위기라는 걸 겪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픽픽 쓰러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도한 빚을 냈었던 기업들이, 잘 나갔던 기업들이 쓰러진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돼요. 빚을 내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빚을 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무차입 경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무차입 경영이 된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한다는 한다는 얘기고, 거고.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면 고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아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꽤 오래된 단어인데 4호정 5,6도라는 말이 그때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38선. 그렇죠.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제 뭐 논술고사 준비한다고 했을 때 논술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독일이 통일을 한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다. 독일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답안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업이라는 건 유럽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에 돼가지고 그걸 제가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취업을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국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게 되면서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취업 대란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PD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잔한 에코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흘러간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 영향이 저한테도 여전히 메아리를 현재화되어 주는 거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된다. 네, 역사로부터 그렇습니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우리가 어려워하고 뭐 네네. 약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들의 그런 사건들의 역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잘 이해할 국제 우리 주변 나라의 정세까지 포함하면서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개 네네. 우리 그 경제 네네. 위기의 역사에 네 개의 기둥을 마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들은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네네. 다음은 이제 닷컴 버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걸 한번 좀 궁금해져요. 닷컴 버블이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닷컴이라는 거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막 일어났다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무너지는. 벤처기업도 있었죠. 네. 예.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이나 코스닥 버블이 엄청났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깨졌었던 나스닥이 2000년도 3월 10일 날 나스닥 지수가 90년도 초반에 500%였던 게 나스닥이 2000년도 3월 10일에 5000까지 올라가요. 10배가 뛴 거죠. 근데 2000년도 3월 10일 날 5132였던 나스닥이 빵 하고 깨지면서 버블이 붕괴되는데 그 숫자 2000년도 3월 10일의 숫자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2015년 4월 달에 돌아가더라고요. 1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네요. 2000년도 3월 다시 10일 날 자리 그 찾는데. 숫자를 찾는데 어. 예.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14,000, 15,000 이제 올라가 있지만 지금 또 엄청나게 올라가 네,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 닷컴 버블에 마찬가지로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이 닷컴 버블도 사실은 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95년도에는 멕시코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그때 당시에 IMF 위기라고 안 하고 멕시코 사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95년에 멕시코가 쓰러졌고 97년도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쓰러졌고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그렇죠. 멕시코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네. 했다라고 해서 멕시코 그러면 사태. 사실 신흥공업들이 한꺼번에 주저앉으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거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산유국 중에 러시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98년도 8월 달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나 우리 배째. 네. 그리고 99년도로 넘으니까 99년도 1월 달에 브라질이 쓰러졌고요. 99년도 하반기에 아르헨티나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신흥국들 중에서 굵직한 것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그럼 신흥국은 힘들고 그럼 다른 국가로 가보면 그때 중국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4대 은행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로스의 타이거 펀드한테 공격받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일본은 버블 붕괴됐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럽은 유로 통합도 있고 독일병도 있고 유럽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근데 하나 빼진 게 있죠. 어디만 빠져 있냐면 지금 미국 얘기만 안 했죠. 미국은 그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확장.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았어요. 클린턴 행정부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물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돈이 풀려 나왔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돈은 손해 날 것 같은 데는 절대 안 갑니다. 네. 무언가 이익이 날 것 같은 데는 다 몰려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괜찮아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터넷이죠. 그럼 이 인터넷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의 주식을 사니까 미국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하죠. 그게 닷컴 버블, 나스닥 닷컴 버블의 시작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가 보통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경기가 너무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막 소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걸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미국 연준에서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려고 딱 보니까 갑자기 발목을 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Y2K라고 기억나시나요?
아, 그 2000년 연도 오류. 그렇죠. 예, 연도 오류. 아, 그게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렇죠. 있어서 예. 연준이 네. 금리를 올리던 거를 멈추나요? 네, 그렇죠. 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팍팍 올려가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상 버블이 99년도 하반기부터 세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세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도 인식 오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잘못되면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유치한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야 지금이야 들으면 웃지만 지금 그럼 이게 송금 말도 안 시스템 다 되는, 꼬여버릴 수 있다는 꼬여버릴 얘기 수 나오고 있고. 그럼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올리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인다? 와, 이거는 되게 충격을 크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동결했구나. 4번 올려야 될 걸 2번밖에 못 올려요. 어. 특히 99년도 12월에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잠깐만 한 대 멈춘 상태에서 오히려 뒤로는 유동성을 공급해 줬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시 무서우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참 공감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였어요. 네. 그죠? 저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노스트라다무스를 저는 믿었거든요. 그때 영화들 보면은 맞아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행성 이게 혹성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딥임팩트라고 해서 그런 되게 무서운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세기말적 분위기. 네네, 세기말적 분위기. 그래서 다들 이 Y2K라는 게 그때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2000년도 1월 1일 지나가니까 별일 아닌 걸로 쓱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이게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니까 사실은 이 수비수가 공격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수비수가 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이 99년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뛰기 시작을 올라간 하죠. 거구나. 초반에 5천까지 네, 갔다고 한 그래서 게. 2000년 3월 10일까지 5천까지 달려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중앙은행이 연준이 금리를 팍팍팍팍 올리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빵 하고 터지면서 이 결국엔 닷컴 버블이 무너지게 된 거죠. 요걸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 미국으로 자본이 몰렸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나라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고. 풀려나온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으면서 미국으로 몰렸고 이게 버블을 만들고 이 버블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올린 금리가 이 버블을 붕괴시킨 겁니다. 이게 닷컴 버블의 붕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줬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99년도 2000년도에 그때 이제 저희 과에서도 좀 이렇게 저는 신문방송학과였어요. 경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 그러시군요. 경제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과에도 좀 이렇게 좀 얼리버드 되게 좀 똑똑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세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 월급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된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 아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진짜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막 주식 투자하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주식 투자하면 집 나가야 된다고 내쫓아버리겠다고 이러셨거든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때였죠. 엄청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식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닷컴 버블의 붕괴입니다. 붕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역사, 경제 역사가 다 우리 개인의 삶과도 사연이 다 엮여 있는 거가 네네. 저 위기 역사의 포스트마다 어떤 걸 써놨냐면 만화를 하나씩 넣어놨는데 만화에 누가 등장하냐면 제 그림이 등장해요. 제가 그때 당시엔 무슨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 순간순간 습관마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라는 게 우리는 인물사, 이벤트사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제도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조의 역사. 그리고 지리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라는 건 다양한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준과 예. 관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삶도 사실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저도 어쩌면 하나의 역사일 맞아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어왔었던 그런 위기들을 공감이라는 영역으로 끌어낸다라면은 우리의 고통받았던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얘기 같고 네네네. 이게 역사가. 네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 단순히 추억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더 배우고 네. 조금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네네. 좀 더 우리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네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요. 금융위기. 아, 예, 금융위기. 이것도 이제 압권이죠. 이건 뭐 리만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이 금융위기가 저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그때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 진짜 매일매일 영어로는 멜팅 다운, 녹아내린다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녹아내리는 느낌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같은 큰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받은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다 되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주식 시장이 그냥 폭락을 해버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가 하늘로 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7.5까지 올라가요. 1년짜리가.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간 만큼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시장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렛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되감겨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레버리지라고 해요. 디레버리지가 일어나니까 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뭘 배웠냐면 정말 무서운 게 한순간에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가 뛰어 올라가는 게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달러가 왜 안전자산인지를 그때 한번 제대로 공감을 했었죠. 애니웨이 이제 이 리먼이 무너졌던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금융위기 원인을 보면 이게 또 닷컴 버블하고 연관이 돼요. 또 닷컴 버블 주식시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주식시장이 무너졌고 실물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 부시 행정부에서도 사실은 좀 약간은 다른 쪽으로 이제 대외 쪽으로 약간 그 시선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악의 축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동과의 분쟁도 되게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 터졌던 게 9.11 테러입니다. 그렇죠.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물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때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연준도 기준금리를 마구잡이로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5까지 올렸던 금리를 1%까지 잡아내립니다. 그때로서는 사상 최저였어요. 1%가. 그럼 금리가 1%까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려나온 돈은 어딘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럼 어디가 있을까? 주식시장은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간 게 3,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시장을 찾은 거예요. 그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거죠. 4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고 파생 금융 상품이 그렇죠. 파생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게 여러 금융사들, 많은 은행들도 이게 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손해가 안 나요. 이 얘기를 믿은 거거든요. 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이 훅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연관된 파생 상품들이 다 썩어버린 거고 이 썩어버린 파생 상품을 갖고 있던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해외에 있는 자금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닷컴 버블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시장이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창창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절대 떨어질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도 무너졌잖아요.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했던 안이함, 방심, 안이한 확신이군요. 그렇죠. 안이한 여기에도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외환위기 당시의 안이함과 이 남은 두 가지 국면에서의 안이함도 되게 비슷하게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셋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시아 외환위기 그러네요. 때문에 돈이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흘렀고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돈이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렀고 요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경제 위기의 큰 이벤트들을 얘기하면서 제 삶의 얘기도 가졌는데 여기서 또 안 할 수 없는 건 제가 요때 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무너진 주식 시장에 예. 들어갔어요. 오, 바닥에서 설마. 예. 처음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네네. 적은 금액으로요. 저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바로 네네. 금융 위기 직후였다는 사실을 TMI지만.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거죠. 네, 그래서 예. 뭐 하여튼 아주 적은 금액이라서 뭐 네네. 크게 제 삶을 바꾸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코로나 이후죠. 그렇죠. 네. 예.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잠깐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건 끝났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위기 때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 수 있지만 미국 연준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나? 치료할 수 없죠. 치료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넌센스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더라고요. 이거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라는 건 하나의 자연재해 같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체제를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에 경제 체제가 멈춰서 돈을 못 벌더라도 빚이 없으면 버틸 수가 있죠. 어디 고사리만 캐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빚이 있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그 이전에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그럼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경제 체제가 멈추면 결국엔 경제 체제가 멈춘 것도 문제지만 빚이 문제가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코로나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이 빚이 워킹하지 않도록 이 빚을 갖다가 눌러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금리를 낮춘다거나 그렇죠. 돈을 막 뿌린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면서 이 문제를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최대치를 했군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줬는데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그 수준보다 더 크게 뿌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할 게 사실은 이런 게 문제예요.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제로금리 하면서 돈을 막 뿌리기 시작을 할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돈을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경고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10년이 넘도록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70년도 이후에는요, 80년도부터는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멸종한 거죠. 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군요.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럼 빨리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뿌려야 될지 모르니까 무작정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대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듣는 게 4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어디 전설 속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얘기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 마치 그 금융위기 때 부동산 시장이 왜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 안이한 확신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물가가 올라올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물가를 잡아야지 하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가 올라오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 뉴스가 많이 중앙은행이 나왔어요. 직접 얘기를 한 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거든요. 물가를 잡는 게 1번입니다. 근데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파수꾼이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에 잡았으면 될 걸.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못 막는 큰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안이함 속에서 우리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이어져 가면 7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70년대도 가보면 50년부터 70년도까지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때 이제 2차 대전이랑 한국전쟁 때 인플레이션이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물가가 오른 적이 없다 보니까 1960년대 후반부에 미국의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케네디 사후에 들어온 분, 그리고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둘 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달러 자금을 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게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방심을 했던 거죠. 방심을 해서 올라온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이어졌던 게 70년대 우리는 70년대. 석유 파동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라는 건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방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엔화는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주식은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에 취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이 관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무장해제가 되면 그때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려 한 25, 6년의 네네. 역사를 한번 경제 위기의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다 짚어봤는데 뭔가 뭐 대략 알았던 거, 뿌옇게 알았던 네네. 거를 좀 명확하게 뭐 짧지만 되게 명확한 설명으로 해주셔서 잘 알게 돼서 제가 느끼는 바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위기의 공통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뭔가 안이한 네네. 방심의 확신. 네네. 이거는 여태껏 안 왔었던 거야. 네네. 또 안 올 거야. 이런 생각. 네네. 이런 게 위기의 공통점인가요? 네네. 네, 제가 그냥 좀 주제넘는 말씀이지만
위기 역사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버블 붕괴 같은 게 있었거든요. 16세기에 뭐 네덜란드에는 튤립 버블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년도에 뭐 남해 버블이 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버블 붕괴들이 있었어요. 근데 각각을 보면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아, 어떻게 16세기에 그 네덜란드 튤립 구근 갖고서 그게 집값보다 비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들. 이제 그래서 각각의 위기는 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하고 전혀 지금 세대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유튜브도 있고 정보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을 들여다보면 이 체제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건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이템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위기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공통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모두 탐욕과 공통점인 공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16세기의 인간은 탐욕스럽지 않았을까?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올라갈 때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튤립 구근이 비싸다고 해도 뒤에서 더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있다면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튤립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이라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위기의 역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안이함과 방심이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항상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도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심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뭐 사람에 대한 그렇죠. 그 연구, 뭐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저는 이 위기의 역사의 그 시작, 원인 이런 게 이제 인간이 가진 탐욕과 공포라면 네네.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위기는 그죠? 그렇죠. 위기는 주기적으로 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언젠가는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방심을 하고 그럴 때. 그러면 최대한 그 위기가 적으려면 방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주면,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초병이 있어가지고 미리 알려주면 그 충격이 덜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위기를 겪었었던 매뉴얼이 남아있다면, 그럼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을 보면은 그 위기를 겪어봤던 경험이 있다는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안전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위기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위기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그 거시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네네. 나라의 관점인데 그럼 경제 위기는 어차피 일어날 것이고 네네.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삶을 영위해야 가잖아요. 네네. 개인의 시점, 관점에서는 이 경제 위기, 위기의 시대 개인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교통사고 같은 것도 하나의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생각하지 않았었던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보험이 걸 들죠.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보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위기가 찾아왔을 땐 사람들이 이 위기라는 거는 나 혼자한테만 닥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모든 찾아오는 사람한테. 거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앞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전 세계에 빚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전 세계 빚의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기가 찾아오면 모두들 달러 빚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거잖아요. 모두한테. 그럼 이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가 뭘 해야 되냐면 달러를 사야 됩니다. 사야 되죠. 그럼 달러 가치가 탁 튀어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런 형태의 안전자산들이 존재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이 포트폴리오에도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의 보험이 어쩌면은 다른 자산들이 무너져 내릴 때 혼자 세게 띄워주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의 안전자산인 달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좀 끼워 놓으면 우리가 혹여나 생각하지 못했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나의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어 놓을 때 이게 탁 튀어주면서 아무래도 심적인 방어막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위기라는 게 퍼스널한 위기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위기 같은 것들도 볼 때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안전자산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좀 깔아놓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좋습니다. 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 말하는 것은 그거는 뭐 거시적 관점도 그렇고 개인적 관점에도 사실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공부, 네, 그렇습니다. 경제 금융 공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오근영 팀장님의 역작 네네. 위기의 역사 한번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뭐 우리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일부일 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네. 많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세바시에서 좀 이런 경제 관련의 네. 역사 이런 거 좀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봐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오근영 팀장님과 함께 위기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네, 오건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